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세자의 죽음. 9년 동안 적국에서 인질로 살다가 겨우 돌아온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내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으며 세 아들은 하나씩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인 인조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제거 작업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로 꼽히는 소현세자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지 9년 만이었죠. 그런데 세자를 맞이하는 인조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할례식을 올리겠다고 하자 인조는 이렇게 말했죠. 바쁜데 무슨 번거로운 의식이 필요한가? 생략하도록 하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자는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청나라 물건을 들여와 뿌리고 다니며 마치 청나라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세자는 청나라에서 무역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거든요. 귀국하면서 그 돈으로 비단과 황금을 사와 호조에 보냈는데 인조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놈이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이었건만 세자의 생활은 청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4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세자가 쓰러졌어요. 왕궁은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어의 이형익을 보내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죠. 극심한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던 세자는 병상에 누운 지 단 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34살이었어요. 그런데 실록에 기록된 세자의 시신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7구멍에서는 모두 선홍빛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을 덮었으나 바로 옆 사람도 천과 얼굴색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마치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 같았다. 실록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사를 의심하는 문구가 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관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이었던 거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복림대군이 병에 걸렸을 때였죠. 인조가 이번에도 이형익에게 침을 놓게 하려 하자 복림대군이 벌떡 일어나며 거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고작 감기 정도로 침까지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인조가 다그치자 복림은 더욱 완강하게 버텼어요. 감기가 틀림없사오니 전하께선 염려 마시옵소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형익은 10년 넘게 인조의 침을 놓아온 조선 최고의 침술 전문가였거든요. 그런 명의의 치료를 복림대군은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죠. 형 소현세자의 죽음에 이형익이 관련됐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실록에는 더 의미심장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 이 문장 누가 봐도 누군가를 겨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세자가 죽은 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20년 동안 세자로 있으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모두 겪었으며 청나라 볼모 생활까지 견뎌낸 인물입니다. 그런 세자가 죽었으면 당연히 성대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인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는 사대부 예법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아들 장례를 대충 치르겠다는 거였죠. 무덤 자리를 정할 때도 풍수 전문가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멀다는 핑계로 좋지 않은 곳에 세자를 묻었거든요. 한 풍수가가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전하, 그곳은 흉지입니다. 그랬더니 인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일 다 끝났는데 뒤늦게 말하는 놈 하면서 잡아다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졸곡제가 끝나자마자 인조는 대신들을 불러 폭탄 선언을 했죠. 나에게 오래된 병이 있어 이따금 심해지는데 원손이 저렇게 어리니 다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경들 생각은 어떠한가? 원칙적으로는 세자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합니다. 영조, 사도 세자, 정조로 이어지는 계승이 바로 그런 경우죠.
게다가 이때 원소는 이미 10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인조는 양녕대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옛날 태종 시절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백관들이 그 행실을 보고 폐위할 것을 정해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실 수 있었다. 그 옛 대신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러했거늘 어찌 경들은 옳은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지만 양녕은 행실이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원소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이죠. 김자점과 김유만 인조의 뜻에 동조했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계속 압박하자 하나둘 반대 의견이 줄어들었고 결국 인조는 복림을 세자로 삼아버렸죠. 그렇게 소현세자의 아들은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병자호란 후 인조의 후궁이 된 조씨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자 부부가 청나라에 있는 동안 온갖 소문으로 이들을 모함했고 귀국 후에도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드디어 빌미를 잡았습니다. 강빈을 모시던 궁녀 에란이 무당의 말을 듣고 비단을 태워 제사를 지내려 했다는 거였어요. 인조는 크게 화를 내며 에란을 국문하고 귀양 보냈습니다. 한 달 뒤엔 궁궐에서 저주 물건이 발견됐는데 이로 인해 강빈을 모시던 궁녀 2명이 끌려와 고문을 받았죠. 그중 한 명은 소현세자 아들의 보모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원손이 왕이 됐다면 그녀는 고위 관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꼬이면서 고문받다 죽고 말았죠. 며칠 후 회의 중에 인조가 갑자기 강빈의 형제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빈의 형제들이 모두 어리석고 분수를 모르니 먼 곳으로 유배 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유가 깜짝 놀라 말했죠. 강빈 형제들이 우매에 실수한 적은 있으나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면 인심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자 인조가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처벌하면 이미 그 죄로 발생한 일은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처벌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죄 지을 사람이니 미리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김유가 되물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지난날 세자가 죽었을 때 강빈 형제가 대관을 사주해 의관을 처벌하려 하지 않았는가.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형식적으로 의관을 처벌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선조가 죽었을 때도 허준이 그래서 유배 갔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인조는 이걸 가지고 투집을 잡은 겁니다. 김유는 어이가 없었죠. 어찌 그게 강빈 형제가 사주한 일이겠습니까? 세자가 죽은 시점에 그들은 이미 몰락했는데 누굴 사주하겠으며 대관이 그들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인조는 끝까지 우겼고 결국 왕명으로 강빈의 형제들을 모두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강빈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조의 칼날이 강빈을 향했죠. 인조 24년 1월 3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나온 전복찜에서 독이 발견된 겁니다. 누가 감히 임금의 수라에 독을 넣었는가? 이는 강빈의 소행이 분명하다. 강빈을 모시는 모든 궁인을 잡아 국문하라. 강빈은 시녀 한 명 없이 후원 별당에 가두고 문에 구멍을 뚫어 음식을 넣어주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이미 전에 궁중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해요.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 강씨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말라. 강빈과 인조 사이엔 아예 교류가 끊긴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빈이 어떻게 인조의 수라에 독을 탈 수 있었겠어요? 형세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조는 강빈의 소행이라고 몰아갔던 거죠. 이 일로 여러 궁녀가 국문당했고 무려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 자신이 독을 탔다거나 강빈이 시켰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무혐의로 풀려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인조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수라에 독을 넣은 것은 강빈의 소행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난신적자는 있어 왔지만 이리도 흉악하고 악독한 자는 없었다. 이런 간악한 자를 단 하루도 살게 할 수 없으니 당장 강빈의 처벌을 논하라. 인조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기에 대신들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강빈이 독을 넣었을 리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러자 인조는 마치 당장 반역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상황을 급박하게 몰았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좌우 포도대장은 궁궐 경계를 강화하고 병조판서는 한동안 궁궐 안에 머물며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라. 관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인조는 강빈을 향해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신하가 말했죠. 강빈도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신은 단지 전하께서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강씨가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세자로 있을 때 소현세자의 배필이었으니 어찌 전하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인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같은 것을 어찌 임금의 자식이라 하는가?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 왕이 직접 이런 욕설을 한 장면이 실린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인조는 끝내 자신이 원하던 걸 이뤘죠. 강씨를 폐서인하여 궁 밖으로 내쫓고 사사하라. 결국 인조 24년 3월 15일 강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강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강빈의 자식들에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빈이 죽은 지 1년쯤 지나 인조가 갑자기 강빈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사해보니 강빈이 죽기 전 손가락을 잘라 피로 글을 써서 자식들에게 나눠줬다 하더구나. 내용은 소숙과 조씨가 나를 모함해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자라서 이 어미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혈서를 찾는 순간 강빈의 죄가 명백해지는 거였죠. 그런데 신하들이 서둘러 조사하려 하자 인조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신하들의 관심을 엉뚱한 데로 돌렸어요. 강빈을 모시던 시녀 중 신성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강빈 사건 때 제일 먼저 와서 죄를 자백했던 여인이죠. 한밤중에 담장을 넘나들며 점을 치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자백했으니 당연히 처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조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신성을 살려줬습니다. 신성은 정직한 여인이니 처벌하지 말라. 1년이 지나 인조가 갑자기 신성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빈이 생전에 세자를 저주하려고 궁궐 곳곳에 저주 물건을 묻어두지 않았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더냐? 신성이 말하는 곳을 파보니 귀신같이 저주 흔적들이 잔뜩 나왔어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으면 1년 전 강빈 처벌 논의할 때 팠으면 됐잖아요. 그때 나왔으면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처벌하면 됐을 텐데 왜 1년이나 지나서 증거라고 꺼낸 걸까요? 진짜라면 신성은 이걸 알고도 1년 동안 숨긴 건데 그럼 오히려 신성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일이 다시 불거지자 소현세자 내외의 측근들을 다시 불러 국문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던 자들이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섰어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시나리오가 딱딱 들어맞았죠. 도대체 왜 다 끝난 일을 1년이나 지나 다시 꺼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강빈의 자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일의 끝에 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역적 강씨의 세 아들을 제주로 유배토록 하라. 그런데 세 아들이 유배된 지 얼마 안 돼 청나라 사신 용골대가 갑자기 소현의 아들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소현의 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당황한 김자점이 거짓말을 했죠. 신하들은 아이들을 처벌하자 했지만 전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자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는지 어린 두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골대가 희한한 제안을 했어요. 그것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 남은 큰아이는 저희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 조선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청나라가 왜 갑자기 소현세자의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걸까요? 이 일이 있자 사람들은 강빈의 큰아들이 곧 변을 당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얼마 안가 현실이 됐죠. 강빈의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주에서요.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역시 제주에서요. 인조가 이유를 묻자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질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토질이 안 맞아서 두 아이가 연달아 죽었다고요? 그것도 청나라 사신이 아이들 얘기를 꺼낸 직후에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인조는 조사도 명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셋째 아들은 유배 당시 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라 이때는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순탄치 않았죠.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현세자와 강빈의 비극입니다. 아들의 성장을 질투한 인조가 귀국하자마자 독살로 죽였고 세자빈 강씨도 누명 씌워 죽였으며 손자들까지 몰래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그였지만 악독함으로 따지면 광해는 제 자식을 죽인 인조의 발끝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실들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흐른 시신, 의관의 치료를 거부한 복림대군, 축소된 장례, 급하게 바뀐 왕위 계승, 증거 없이 사약을 받은 강빈, 연달아 죽은 손자들. 하지만 최근 소현세자 시절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번역되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소현세자의 증상을 분석해보니 독살이 아니라 급성 전염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게 변한 피부와 출혈 증상은 폐혈증이나 중증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청나라에서 9년간 생활하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귀국 후 조선의 풍토병에 노출됐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인조는 정말 결백한 걸까요? 아닙니다. 설령 소현세자가 병으로 죽었다 해도 인조가 저지른 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축소하고 손자의 왕위 계승권을 빼앗고 며느리를 누명 씌워 죽이고 손자들까지 하나씩 제거했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를 말살한 셈이니까요. 역사는 여전히 인조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죄인가? 라고요.